자, 그리고 1973년에 역시 다시 한번 또 촉진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이때는 주택이 아니라 뭡니까? 산업기지개발 촉진법. 역시 산업기지개발을 전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빨리 이루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담긴 법이죠. 제가 아마 예상하건대 이런 촉진법이란 말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자주 등장하는 나라가 아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역량을 다해서 빠르게 원활하게 진행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촉진법이라는 게 우리나라 근대화 역사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또 비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때 산업기지라는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 일단은 여기서는 중화학공업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화학공업단지. 요때가 시점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이제 3차 정도 되니까 뭔가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나갈 단계죠. 물론 67년에 우리가 잘 알지만 포항제철산업단지가 67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 근간을 이루는 제철산업단지가 하나 생겼고, 그 다음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과 연계되는 여러 중화학공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2년에서 76년에 이르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중화학공업단지 건설을 하나의 테마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중화학공업단지라고 어떤 산업이 있어요? 막연하긴 하지만 일단 뭐 철강도 들어가고요. 기계, 조선, 전자, 뭐 비철금속, 뭡니까? 우리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공업강국, 산업강국이 될 수 있는 기라성과 같은 산업이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한동대도 어떻게 보면 이 중화공업과 또 연계된 어떤 교차점을 가지죠. 우리 이전 김영길 총장님이 또 철강과 관련된 인재였잖아요.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 근무하다 우리나라로 오신 분 중에 하나고, 어쨌든 그때 우리나라가 중화공업단지의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 바로 요 1973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과 관련이 됐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울산 같은 경우가, 울산에 있는 산업단지가 뭐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 아니에요. 주로 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과 많이 관련이 되었겠다. 그리고 뭐 구미나 어떤 내륙의 어떤 공단 지역들이 있죠. 그런 경우도 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과 관련이 된다라는 건데, 특별히 이 법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시가 가장 이제 강력한 연계점을 가진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시작했던 산업단지가 구미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어느 정도 또 쇠락의 기미를 보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시대가 흘렀다. 그리고 산업구조가 또 크게 한번 변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국토에 어떤 새로운 계기가 또 마련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연계된 산업기지개발 촉진법, 또 하나의 촉진법이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76년에 드디어 이제 도시재개발법이라는 게 제정이 됩니다. 도시재개발법. 1945년에 우리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때 아파트가 많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이 해방되고 나서도 한 20년 가까이 있는 다음에 지정이 됐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던 그 당시에 상당수의 주택들, 특별히 언덕이나 산 위에 있는 주택들은 어떤 상태였겠어요? 대부분이 불량 무허가 주택 상태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도 미비하고 도로도 닦여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시골에 사람들이 막 올라오고 인구는 늘어나?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삽니까? 그냥 공원이고 산이고 이런 데 올라가서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른바 우리나라의 달동네 문화를 만들어냈잖아요. 우리나라식 슬럼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식 슬럼. 그래서 슬럼의 흔적이 지금도 어디 남아 있어요? 부산 감천마을 같은 데 가보면 산 위에 이렇게 언덕 위에 집들이 빽빽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달동네예요. 그런데 감천마을은 희한하게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보니까 감천마을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름 하나의 종교 집단이었다라고 그래. 부산에 감천마을이 있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아마 또 집을 만드는 규칙을 세웠던 것 같아요. 부산 감천마을만 하더라도요, 그렇게 흉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등고선을 따라서 집이 일렬로 쫙 배치가 되어 있어요. 비록 무허가 주택이지만, 불량 주택이지만 나름대로 최소한의 그런 어떤 패턴이 있더란 얘기야. 그래서 지금 와서도 그게 관광 상품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진짜 달동네들은요, 여러분 달동네를 안 겪어봐서 모르는데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거의 골목도 사람 하나 지나가기 어려울 때가 많고요. 내가 집 문을 열고 나가면은 지나가던 사람이 그 문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질 지경이야. 내가 우리 집 대문을 열면은 앞집에 벽이 긁혀. 뭐 그런 정도로 도로도 좁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옥상에 다른 집이 하나 또 올라와 있기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자, 그런 데서 상하 수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쓰레기 배출이 되겠습니까? 교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것들이 달동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재개발해서 좀 현대적인 동네로 바꿔야 될 필요성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왜 그런 구획 정리를 안 하냐? 이미 집들이 있는데 무슨 구획 정리를 해요? 싸그리 그 집들을 밀어내고 새롭게 그 다음에 구획 정리를 해도 하지. 여기 구획 정리 사업은요, 농촌적이거나 아니면 비도시적, 집이 없는, 건물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기존에도 도시가 있긴 있어요. 비록 불량이긴 하지만 그 도시를 갈아내고 새롭게 재개발해야 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법령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재개발, 리디벨롭먼트입니다. 리디벨롭먼트. 재개발법이 76년에 생기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90년대까지 역시 가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또 양산하게 됩니다. 왜냐, 이게 재개발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못 사는 사람들의 동네를 건드리게 되는데, 그 못 사는 사람의 동네는요, 굉장히 그 소유관계가 복잡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5천 명인데 거기에 뭐 건물주는 예를 들어서 100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그런데 정상적으로 소유했다기보다는 불법인 상태에서 점유해서 그냥 누르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엉터리 같은 집에 가서 또 나름대로 동네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렇게 뭐 나름 정겨운 동네를 만들어서 꾸역꾸역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가지고 집을 싹 밀어버리고 거기를 아파트촌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주택자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겐 보상금이 없죠. 왜냐하면 집 주인이 아니니까. 그런가 하면은 딱히 뭐 노력을 한 사람도 아닌데 집주인들은 그래도 도시 재개발이 되면서 생기는 차익들을 다 또 챙기게 돼. 많은 빈민들이 삐까뻔쩍한 동네가 생긴다라고 그러지만 그 동네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만들어진 동네는 이미 집값이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동네는 못 돌아가.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달동네, 또 다른 빈민촌, 불량주택 지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게 그 당시 도시재개발법의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1990년대까지도 여러분들이 공간 계획과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면요, 제가 볼 때는 도시재개발이라는 키워드가 90년대 논문 중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차지할 겁니다. 그만큼 그때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라는 거예요. 불량주택을 없애버리고 그 위에다가 새롭게 아파트촌을 건설하는 사업들.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 뒤에 있는 어두운 모습들, 또 빈민들이 쫓겨나는 어떤 눈물의 모습들, 그런 것들도 동시에 존재했었다. 그게 바로 이때 있었던 도시재개발법의 뒤안길에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77년에 임시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딱 나오네. 지금 보면 또 느낌이 또 상당히 다르죠. 77년이면 언제입니까?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기틀을 놨다고 할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 군사 독재 시대였죠. 우리 3공화국 헌법을 한 번 더 개정해서 정치적인 이제 변혁을 꿈꾸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또 하나 이제 승부수를 던진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여러분 그 당시 이제 휴전선을 보면은 남북한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평양은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죠. 근데 서울은 어때요? 불과 40km 떨어져 있죠. 휴전선으로부터.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개발되고 막 서울이 커지다 보니까 서울의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 서울의 금융, 정치, 모든 것들이 다 모여 있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포에 의한 전쟁이에요. 미사일도 그때 개발 많이 안 돼서 핵도 없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포에 의한 전쟁인데, 만약 휴전선에서 상대방 도시를 막 포격한다 쳐봐.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거나 미군이 와서 구해준다고 그러더라도 우리나라는 상처뿐인 영광이야. 왜냐면 서울이 다 폭격돼 버리잖아. 폭격이. 서울만 집중 쏴버리면 우리나라 서울 대통령도 당연히 이제 그때는 대전이나 이런 데로 도망을 가야 되고요. 서울은 불바다가 돼 진짜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경제가 개발되면 될수록 우리나라는 이제 겁이 나는 거야. 북한은 점점 쪼들리고 못 살게 되고 우리나라는 점점 잘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지가 바뀌었어. 저놈들이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는 있을 텐데 우리는 잃을 게 많지만 쟤네들은 잃을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진짜 쟤네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다 털어가지고 서울에 한 방 터뜨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일촉즉발의 위기까지도 간 적이 많았었더란 얘기야. 자, 이런 상황에서 거기다 대통령이 또 마지막으로 개헌이란 승부수를 던지는 시점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정책을 다시 한번 또 발표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행정수도, 서울을 바꿔야 되겠다. 행정수도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특별에다가 조치까지 나왔으니까 조치라는 건 정치권에서 역점을 두고 한다는 얘기예요. 특별법은 기존의 법 다 필요 없고 그 위에 상위법으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얼마나 대단해 그러니까. 그 내용도 뭐요? 거의 극비에 가까운. 그래서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이미 이 법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입지하고요. 계획까지도 다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석사 시절에 그때 제 지도 교수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원로 교수님으로 지금은 돌아가셨죠.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는데 그 캐비닛을 갖다가 이제 그 안에서 제목이 없는 1급 비밀이라고 써인 도장이 찍힌 책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용을 딱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만 바로 그 당시 지도 교수님 참여했던 내용이더라고. 전국을요 대통령 특명으로 헬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도로 가장 적합할까라는 거를 알아보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마지막에 여러 곳을 알아보셨는데 지금은 이제 다 뭐 밝혀도 상관없죠. 이제는 뭐 땅값도 오를 만큼 오르고 이거 비밀도 하나 더 이상. 세 군데 정도가 이제 나중에 세 군데 정도가 경합이 됐어. 첫째가 지금 세종시 위치야. 뭡니까? 거기 이름이 뭐다? 이름 까먹었네. 충북 연천군이지 원래 이름은 세종시의 위치인데 자 거기하고 경북 칠곡도 이제 거의 뭐 대구가 돼버렸죠 지금. 그 다음에 충남 논산 요 세 가지 정도가 이제 고려가 됐는데 그 당시 특별위원들 그걸 놓고 토론도 하고 분석도 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보니까 결론 낸 점수를 보니까 충남 연기군이죠. 충북 연천군이란다. 충남 연기군이야. 충남 연기군이 뭐 점수에서 단연 1등인 거야. 1등, 2위 한참 있고 그 다음에 2, 3등이 한참 떨어져서 있어. 그러니까 결론은 뻔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국토를 대부분 뜯어봤는데도 서울만한 곳은 사실 없고 풍수지리나 뭘로 봐도 서울만한 곳은 없고 근데 서울 다음인 곳을 찾다라고 그러면 그나마 충남 연기군이 좋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때 브라질리아를 약간 착용해가지고 임시행정 수도에 대한 계획도 어느 정도 세우셨더라는 거예요. 모든 전말에 대한 내용들이 계획서까지도 그 책에 들어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로 어떻게 했어요? 극비지 우리나라가 수도를 바꾼다는 것 그 다음에 거기가 서울로 바뀐다는 건 1급 비밀이었죠. 그게 캐비닛에서 잠자다가 나한테 이제 드디어 들킨 거지. 자 그런데 그때 그러면은 행정수도 건설을 왜 못했느냐? 진짜 그때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라면 끝까지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죠. 암살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궁정동인가에서 이제 암살당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3공화국이 졸지에 붕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휙 날아갔는데 희한하게 그 당시 정권과는 또 굉장히 다른 성격의 정권인 노모 대통령 정권에서 지금은 이제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이 양반이 또 자기랑 완전 대척점에 있는 정권의 정책을 다시 꺼내게 될 줄은 누가 알았어요? 임시란 말도 빼고 이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또 만들었죠. 행정수도를 갖다 이전하겠다라 공약을 세우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을 옮기게 됐어. 근데 옮기는데 실패했죠. 세종시는 지금 서울이 아니잖아. 왜 그랬어?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이라는 것들이 조항에 있어야만 헌법인 게 아니고 한국말이 우리나라의 국어인 것도 헌법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국어다. 마찬가지로 서울이 우리의 수도라는 것들도 헌법에서 조항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헌법과 맞먹는 관습적인 헌법이다. 헌법적인 사항이다. 그러므로 서울을 바꾸려면은 대통령 공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 니들이 결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민 투표를 거쳐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어떻게 돼? 이분이 포기를 했지. 아유 국민 투표 해가지고 뭐 당장 서울 사람 다 반대하고 그러면 뭐 되겠어 과반수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약간의 좀 편법적인 정책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수도는 이전하지 않는데 수도의 중요한 성격의 어떤 상당 부분 공무원들하고 관련 기관들은 상당히 거기로 보내서 행정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세종시를 만들었죠.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또 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의 부동산 값이 폭등하니까 그거를 잡는 정책이랍시고 지금 또 서울을 또 옮기겠다. 노무현 대통령 하려다 못한 일을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그걸 인계받아가지고 이제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이제 마무리 짓겠다라는 공약들이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또 완전히 또 그때하고는 차원이 달라. 왜 그렇겠어요? 서울의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공약은 3번 나왔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근데 3번 다 그 취지는 달라. 77년에는요. 전쟁 위기에서 좀 더 우리가
앞설 수 있기 위해서, 북한과 대등하게 전쟁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컸고, 두 번째 노무현 정권 때는 대통령 공약이었고 또 균형 발전이라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어떤 그 공약, 그것 때문에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는 강남이나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부동산의 지나친 상승을 완화하는 방법은 서울을 옮기는 수밖에 없다. 일종의 부동산 정책 차원에서 또 언급이 되고 있어. 참 아이러니하죠. 수도를 옮긴다는 건 거대한 일인데 그거를 갖다가 추진하는 이유나 핑계들은 다 또 이렇게 달라. 근데 과연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진짜 제대로 된 핑계가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결국 이제 통일 이후를 우리가 도모한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미래적인 정책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 수도 옮기는 것들이 과연 지금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것들인지는 저는 잘 판단하기 어렵네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1930년에서 1970년대까지 왔었던, 숨가쁘게 달려왔던 우리나라의 전반기의 도시관계법규의 그 변화의 연역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80년대 그리고 90년대의 국토계획의 역사를 한번 가봅시다. 80년대, 90년대는 이전에 6, 70년대랑 어떻게 또 다른 기간이었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80년대 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드디어 풍요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60년대 빈곤의 시대죠. 빈곤과 식민지의 유산을 탈피해야만 했던 시대죠. 그리고 70년대는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도약하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80년대 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수출도 늘어났죠. 국력도 신장되었죠. 경제력도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풍요의 산물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에서는 이제 어떤 쪽으로 관심이 넘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고급한 도시지역, 그리고 주택, 택지, 그리고 고급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들이 급증하게 돼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전에 없었던 새로운 국토계획상의 문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80년대 가장 처음으로 등장했던 이슈들은 역시 뭐겠습니까? 균형개발이라는 것이에요. 균형개발. 그전에도 균형개발의 문제의식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국토계획의 선각자들이 끊임없이 국토균형개발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경제개발을 위한 진짜 기지로 삼아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어디 있어요. 진짜 되는 도시, 되는 지역에만 어떻게 보면 GDP를 몰아줘서 그 지역을 산업기지화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테마를 향해서 눈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을 이대로 둘 것만이 아니고 서울을 좀 억제하기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첫째 키워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 그리고 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는 역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는 이슈가 등장해요. 사람들이 인구도 늘죠. 그 늘어난 인구의 사람들이 소득도 늘어나요. 당연히 과거에 있는 주택을 벗어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아파트라는 어떤 새로운 이 주택 유형의 매력을 느끼게 돼요. 특별히 강남, 잠실에서부터. 그러면서 이 새로운 형태의 택지, 말하자면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개발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엄청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고심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라고 그러면 역시 재개발이에요. 물론 두 번째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죠. 재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충 달동네에도 살고 그랬어. 산빛달에도 그냥 무허가 주택에서도 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그런 주택에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특별히 그 지역에 자기의 땅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이 재개발돼서 굉장히 높고 화려한 공동주택, 말하자면 아파트촌으로 변신하기를 원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과정이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변신하는 순간 그 집값이, 땅값이 몇 배가 솟아버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을 하면은 오히려 돈이 생기는 게임이 시작되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재개발을 놓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아귀다툼을 하고 또 이익을 노리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80년대 후반 이후 90년대 중반까지도 있었던 재개발 붐입니다.
자, 요 세 가지 키워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80년대, 90년대 국토계획의 연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0년에는 이제 택지개발촉진법이 생깁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아까 1972년에는 국토이용관리법과 함께 뭐가 생겼었습니까? 주택건설촉진법. 촉진법이다 그러면은 빨리빨리라고 그러죠. 빨리빨리 여러 가지 면제, 그 다음에 지원 이런 걸 통해서 빨리빨리 주택을 건설하게. 근데 주택을 건설하는데 좀 더 필수적인 것들이 뭐냐면 택지를 개발하는 것들이에요. 주택을 한 채 두 채가 아니고 정부가 공공기업, 공기업을 만들어서 일단은 택지를 전면적으로 개발해.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뭐 직접 자기들이 정부가 또 공공기업을 통해서 짓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건설업체에다가 그 지역의 어떤 건설을 맡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규모의 어떤 주택지역을 짓는다. 그래서 대규모 주택지역으로 우리가 나온 것들이 뭡니까? 이른바 신시가지. 신시가지라는 거는 신도시하고는 조금 다르게 기존의 어떤 도시 지역 내에 있는 어떤 큰 공지를 새롭게 주택지역으로 건설해서 그 도시 한 부분을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통 신시가지라고 그러고요. 신도시는 그거에 비해서 기존의 도시로부터 경계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도심부가 있는 그런 어떤 어느 정도 독자적인 형태의 도시를 얘기해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다 뭡니까? 왜 생겼어요?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택이 너무너무 모자랐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률이 한 105%까지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50%를 간신히 넘을 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촉진법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 2차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또 공기업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주택공사라는 것들이 바로 주택건설촉진법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이 지금은 없지만 토지공사라는 데가 또 있어요. 주로 이 정책과 관련된 공사였다. 그런데 두 공사가 사실은 두 개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따로 분리되어 있을 필요 있냐 해가지고 요 두 개를 묶어서 지금은 LH공사가 됐죠. LH공사. 랜드하우스. 그러니까 토지하고 주택을 그냥 합쳐버려서 LH공사로 쉽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공사가 생기고 두 개의 촉진법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모자라고 배고팠던 주택 보급, 그거를 혁신적으로 늘리기 위해선 정부가 가서 거대한 택지를 거의 하나의 도시 규모로 팍팍 만들었어야만 했었다라는 거.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두 개의 촉진법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1980년에 택지개발 촉진법이 생기면서 그 두 개의 촉진법 체계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10년의 쿨타임이 찼습니다. 10년의 쿨타임이 찼죠. 이전에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 1971년에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81년에 10년의 쿨타임이 차면서 도시계획법이 다시 한번 전면 개정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의 변화가 많이 있지만, 그리고 보통 이 전문가들은 요때부터 이제 도시계획법이 어느 정도 이제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뽑자라고 그러면, 첫째, 도시기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도시계획을 기본적으로 지자체 단위로 입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고 공통적인 요소를 규정하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계획을 세우는지를 규정한 도시기본계획제도가 최초로 이제 도입이 됐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계획 철학, 계획 이론에 따라서 대략 한 20년 정도를 바라보는 그런 계획으로 이제 수립이 되었다. 자, 물론 요 20년이라는 것은 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20년 정도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도시가 변하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20년을 다 채우지 않고 보통은 최근에는 도시기본계획을 5년 만에도 다시 한번 뭐 재정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자꾸 빨리빨리 바꿔나가는 추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공청회 같은 거는 지금은 이제 거의 기본이죠. 어떤 도시계획이 바뀌고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서고 등등등 도시에 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도시는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열어서 그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열람하게 하고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공청회 제도예요.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완비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81년에나 가능했다라는 얘기죠.
1981년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나타났던 일이다. 1981년도에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제 도시설계지구제도라는 거였어요. 자, 법은 아니고 제도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독자적인 법은 아니고요. 다른 법에 속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제도는 건축법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의 한 부분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럼 도시설계지구제도라는 건 무슨 얘기냐? 뉴욕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브로드웨이가 극장타운이죠. 극장타운, 브로드웨이나 뭐 리틀 이탈리, 피프트 애비뉴 뭐 등등 여러 가지 특화된 굉장히 특별한 디자인과 특별한 기능을 가진 여러 블럭들과 지역들이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이른바 특별 조닝이라는 것들, 특별 조닝, 스페셜 조닝이죠. 스페셜 조닝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런 거대한 지역이 있는데 이 거대한 지역에 하나의 계획 법규만이 딱 적용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무런 개입이 없이는 그냥 평균적으로만 개발이 되겠죠. 그러면 이 블럭이나 저 블럭이나 요 지역이나 여기나 남이나 북이나 다 비슷비슷하고 그게 그거인 굉장히 평균적이고 그런 지역들 어떻습니까? 매력 있는 지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각 지역별 그 특색에 따라서 좀 문화라든가 또는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거리의 개성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뉴욕에서 유명해진 것들이 스페셜 조닝, 특별 조닝 프로그램인데 특별히 어떤 지역, 어떤 블록, 어떤 가로변 을 지정해서 거기에만 어떤 특별한 조닝 프로그램을 넣는 거야. 독특한. 예를 들어서 브로드웨이 42번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극장, 연극, 극장이라는 게 뭐 헐리우드 스크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화 극장이 아니고 주로 이제 뮤지컬과 쇼 이런 것들을 하는 극장들이죠. 그런 것들하고 연극하는 소극장들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서 오늘날 어떤 모든 뮤지컬 음악 문화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거기 가능했을까? 처음부터 극장들이 거기 꾸역꾸역 모여들었을까? 아니죠. 특별히 그런 극장 예술지구가 탄생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히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건물이 거기에 들어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을 펼친 거죠. 특별한 용도를 가진 특별한 디자인의 존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특별 조닝 프로그램이에요. 스페셜라이즈드 조닝. 이런 것과 같은 접근을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설계지구제도라는 걸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설계라는 거는 어떤 도시의 한 지역을 특별한 방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지구는 없을까? 그때는 그게 디자인에 관한 거니까 건축에 관한 게 아니냐 해서 건축법에다가 내용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도시계획법도 아니고 건축법 내에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건축법을 배워보면 알겠지만 건축법이라는 것들이 디자인에 관한 법이 절대 아니에요. 웃기죠? 디자인에 대한 법이 아니야. 물론 이때 건축법은요. 도시계획 용도지구까지도 포함하고 있었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한 도시계획법의 기능들을 상당히 갖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때 건축법은 1981년도에는. 어쨌든 근데 건축은 디자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건물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나 아니면 방화, 그러니까 화재로부터 방지하는 것들, 그리고 건물이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제한들, 그런 것들에 대한 법이지 건축물이 디자인되고 아름답게 되고 이런 걸 추구하는 법이 아니에요. 법으로 어떻게 아름다움을 추구합니까? 그렇지 않죠. 법이라는 거는 가장 최저로 지켜야 될 마지노선을 설정해 주는 게 법이지 이 지역에다가 요 뭐 필지에다가 아름다운 건물을 디자인하시오 이런 건 법이 될 수가 없어요. 계획을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뭔가 좀 안 어울리죠. 건축법 내에 도시설계지구 제도를 넣는다. 그리고 도시설계지구 내에서는 건물의 형태, 색채, 건물의 양식, 그 다음에 뭐 보행자로의 위치, 공원의 위치 등등등등을 다 이렇게 디자인해 줄 수가 있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도시설계지구 제도 내에서는 말하자면은 공공이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그 지역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뭐 아름다운 보행가로를 만든다라든가 아니면은 예술문화가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예술문화지구를 만든다라든가 그런 형식으로 어떻게 특별한 내용과 디자인 형태를 가지는 그런 지구를 만들 수 있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취지는 좋아. 그래서 1981년에 그런 게 최초로 도입됐고요. 희한하게 건축법 밑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여기가 뭔가 조금 벌써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게 어디에 주로 적용이 됐을까요? 80년대, 90년대에 서울에서 탄생하게 된 유명한 지역들. 물론 요새는 조금 맛이 갔어. 주로 어디? 서울로 치면 대학로. 대학로도 이제 뭐 조금 북쪽으로 간 확장된 지역 말고 왜 마로니에 공원하고 그 옆에 있는 흥사당 건물 이렇게 빨간 벽돌 건물로 되어 있는 축이 있죠. 그리고 보행로가 2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바로 도시설계지구제도에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신촌의 어떤 대로변이라든가 아니면 강남대로변, 마포역 주변들 지금 보면 지금 봐도 그러니까 그냥 거리변이 뭔가 정리가 돼 있고 조금 다른 데보다는 규격이 있고 디자인에 신경 쓴 것 같은 좀 그래도 보기 좋은 도시 경관이 나오는 곳들은 그래도 이 도시설계지구제도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이제 계획이 된 곳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또 많았다. 자, 제도적으로는 문제는 뭐냐면 건축법하고 얘가 좀 안 어울리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 건축법에는요, 도시계획적인 그런 요소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 안 그래도 그래서 건축법에서 도시계획적인 내용을 빼서 도시계획법으로 옮기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는 차에 건축법 내에 또 도시설계지구제도라는 게 생겼네. 근데 얘는 디자인이니까 건축과 관련된 거기도 하지만 결국은 도시를 설계하는 거면 도시계획적인 측면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조닝이죠, 마이크로 조닝.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삐걱삐걱 하는 거야. 그리고요, 건축법은 사실은 힘이 없어. 힘이 없다는 건 뭐냐면 건축법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도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계획법이라고 배우고 있죠. 자, 얘는 그럴 힘이 있어. 얘는 뭐냐? 무슨 계획법은 무슨 계획을 만들어. 그래서 이 계획을 통해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계획법이라는 건 단순히 조항하고 조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조항 끝에 무슨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라 라고 돼 있어. 그럼 그 계획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면 얘도 이 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져.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건축법이 도시를 계획하거나 도시의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법도 아니지만 건축물의 어떤 외적인 디자인을 이끌기 위한 법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건축법의 그 조항들을 잘 보시면 주로 건축물의 뭐 구조라든가 안전, 방제 이런 측면,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지 그 건축물의 어떤 집합적인 질, 이루는 경관 이런 쪽을 제어하는 규정들은 사실상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도시 설계는 도시의 집합적인 경관을 위한 건데 건축법은 개별 건물의 구조라든가 어떤 기능적인 것들만 집중하고 있어. 그러니까 맞지가 않죠. 도시적인 경관을 형성해야 되는 법이 건축물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규정하는 법 속에 들어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문제였다는 것이죠. 계획법 밑에 도시설계지구라는 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건축법 내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학생들을 위한 어떤 교칙 사이에 갑자기 학교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계획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런 환경의 어떤 디자인이나 환경의 질에 대한 것들은 계획법에 들어가야지 건축법과 같은 규칙, 코드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좀 어색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80년대에 와서 법규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법규 체계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미리 만들어 놓은 법 체계에 그 뒤에 여기저기서 좋다는 제도를 갖고 와서 끼워 넣다 보니까 그 전체 그림이 어떻겠습니까? 전체로 그림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미리 만들어 놓은 마스터 플랜을 따라서 제도를 쫙 일률적으로 시스템을 딱 만든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한 제도들을 법령들을 계속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뒤에 만든 게 앞에 만든 것과 중복되고 모순되고 충돌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뒤에 만든 도시설계지구제도를 건축법에 넣었더니만 건축법하고의 성격이 안 맞아. 결국은 도시계획법에다 넣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 계획을 어떤 지역에다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지역민들, 땅 소유주들의 반발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저항이 심해.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돈만 많이 벌고 싶어. 근데 어떤 지역에 아주 좋은 곳에 땅을 하나 갖고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진짜 뭐 좀 과장해서 100층짜리 건물 딱 지으려고 건축법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내가 100층짜리 건물을 지어도 돼. 다 적법해. 자, 100층짜리 건물 딱 올리려고 지금 내가 계획하고 막 설계도 하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런데 보니까 도시설계지구제도가 딱 지정이 돼 버렸네. 근데 이 도시설계지구제도에서 만들어 놓은 계획안을 보니까 내 건물이 50층짜리를 지어야 되고 절반을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돼 있네. 공원까지는 아니고 이제 뭐라 그러죠? 전면 공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곳. 그렇게 딱 돼 있네. 그게 좀 더 도시 환경을 풍요롭게 하는 건 맞아. 하지만 내 개인 재산으로 볼 때는 엄청난 손해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계획을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나는 건축법 그동안 있다고 해서 건축법 잘 따르고 있는데 어느 날 도시설계지구제도란 게 생겨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는 핑계하에 내 땅의 가치를 반이나 갉아먹네? 안 되겠어. 난 뭐 이거 소송 내겠어. 손해배상, 뭐 피해 보상 청구 막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뭐냐면 시민들의 어떤 그 제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저항이라고 그래. 저항. 잘 정비된 민주국가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부드럽게 원활하게 처리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또 뭐 시위라든가 폭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타나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저항들이 또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근데 그것도 이해할 만하죠. 왜냐하면 옆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B라는 사람이 또 자기 땅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도시설계지구제도가 아니야. A라는 땅이 들어가 있는 여기만 도시설계지구제도야. B는 또 계획대로 100층짜리 건물을 그냥 올려버렸네. 룰루랄라. 근데 난 도시설계지구제도라는 게 뭔데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계획으로 묶어서 내 건물을 디자인이라는 명목하에 건물을 못 짓게 하냐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제도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쟤는 안 지켜도 되는데 왜 나한테만 적용되는 법이 새로 생겼냐라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어느 땅이든 주인이 없는 데가 없고 그 주인이 개발 이익을 밝히지 않는 땅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거야.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제도들이라는 거야. 왜냐? 자, 부분적으로 이 땅이 도시설계 지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면 사람들이 되는 걸 다 싫어할 거 아니야. 근데 독일이나 영국 아니면 유럽 계통을 보니까 거기는 모든 땅들이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 건물을 짓지 못할 정도로 까다로운 계획안이 적용되고 있는데, 파리 같은 경우 파리 200만이 살고 있는 구도심, 거기는 7층 이상 올리지도 못해. 그리고 200년 된 아파트도 자기가 함부로 리모델링을 못해. 왜 가능해요? 모든 지역이 사실은 계획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개발 가능한 모든 지역이면요 다 계획이 있어. 그런데 도시설계지구제도는 뭐예요? 도시설계지구제도 내에서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따라야 되는데 한 발자국만 밖으로 나가면 건축법만 지키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 불공정, 불평등, 나는 따르지 않겠다, 소송하겠다 이런 말이 나타나죠. 아, 근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구현이 어려운 제도였구나. 유럽식으로 하려면 한마디로 도시설계지구제도가 전 지역에 적용돼야 돼. 전 지역에. 유럽은 그게 가능했어. 역사 유산이 많고 또 유산을 지키는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이 시민들에게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 우리나라는 개발하다 땅에 뭐 도자기 나오고 그러면 오히려 귀찮아서 다 묻어버리잖아. 그것 때문에 혹시 또 보존하라 이런 명령 나올까봐. 그런 지구인데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81년도에 도시설계지구제도는 한 10여 년 정도 역할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서울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대학로만한 그런 거리들이 잘 없죠. 그런 지구를 탄생시킨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또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사라지게 되고요.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은 또 다른 제도의 변화를 거쳐서 오늘날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까지 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이 돼요. 그 설명은 또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